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데요. 그 중에 금융기관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금융기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개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금의 중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구체적인 기관이다. 자금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신용이라는 개념, 신용은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을 신용이라 한다. 자, 개념은 자금의 중개를 원활하게 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상품,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상품, 그 다음에 의료에 관련되어진 상품, 청소년에 대한 상품, 이와 같은 상품들을 개발해서 다양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기능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금융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수익률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위험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져 있어서 개인들이 분석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나 위험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와 같은 금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면요, 고객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또 금융정보에 관련되어진 여러가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자, 여기서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개인 은행이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관리해주고 또 세무,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권에 관련되어진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상담 등을 해주고 이와 같이 고객들의 종합적인 재테크를 위해 특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대1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재화를 이렇게 프라이빗 뱅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죠? 위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프라이빗 뱅커가 B에 ER부터 프라이빗 뱅커가 이 맡겨진 돈을 운영을 하고 수익을 이렇게 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해주는 사람을 프라이빗 뱅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라이빗 뱅커의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프라이빗 뱅커는 일반인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하겠죠. 자, 지금 금융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만기 및 금액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단기간에 투자하고 위험이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높게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수요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오랫동안 빌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차입하고 싶고 이자를 적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돈을 빌렸으면 좋겠다. 상충되어지죠. 그래서 소액 다수의 예금을 모아 그에게 투자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또한 예적금의 만기와 차입 만기를 조절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기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A은행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액
또 좋습니다. 그죠? 소액이 모이면은, 거액이 되어죠. 큰 금액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액을 빌리고 싶다. 큰 금액을 빌리고 싶어도 소액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모으면요. 충분히 은행에서 모아서 이렇게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액 다수의 예금을 모아 거액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금액 변환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또, 1년간 이렇게 맡겨놨다. 그죠? 이 사람은 그런데 2년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1999년 1월 달에 만약에 1년 만기로 적금을 들어놨다. 그죠? 1년 만기로 적금을 들어놨다. 1999년에. 그래 되어지면은 2년을 쓰고 싶으면요. 2000년도 1월에 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1년간 적금을 들면 이 사람 돈과 이 사람 돈을 활용해서 2년간 이렇게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고요. 금액도 소액을 거액으로 바꿔줘서 자금의 중개가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전문가가. 그 다음에 만기, 서로 다른 만기를 조정할 수 있고 소액 금액을 거액의 금액으로 변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급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수요자, 돈을 빌리는 사람의 투자처 탐색을 위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걸 누가 해준다? 금융기관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예금을 하고 또 이 예금한 돈을 대출을 해서 이 대출한 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되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이 빌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나 수요자는 개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수의 공급자, 수요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무엇이냐? 규모의 경제는 대량으로 생산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많은 돈이 이렇게 모여지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단가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투자한 비용의 위험에 비해서 안전성 있게 이자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다. 크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험 분산 기능이 있다. 기관을 통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용이 확보되어진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금 분산 투자로 인한 위험을 또 분산할 수 있다. 그죠? 내가 예금을 하면 특정한 A라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게 되어지고요. 그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와서 다수와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라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회사로부터 수익 창출한 걸로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위험 분산 기능을 가지게 되어진다. 자, 기능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요.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 및 금액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만기와 금액을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위험 분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용어 정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불 유예라는 말은 유예는 좀 연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미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용어로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라토리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불유예, 국가에서 빚이 있는데, 부채가 있는데, 국가라고 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여러 있는데요. 만기가 되어졌어요. 갚아야 할 만기가 되어졌는데, 야, 우리 돈이 없으니까 조금 한 1년 정도 미루어줘. 미루어줘. 딴 말로 하면 유예해줘. 그죠? 미뤄줘. 유예해줘. 이걸 갖다가 국가 지불 유예, 모라토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디폴트는 국가 지불 불이행. 우리 돈 없다. 부도 났다. 그러므로 못 갚겠다. 이게 바로 디폴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데요. 채무자가, 즉 돈 빌려간 사람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지 않겠다. 즉 부도다. 국가 부도다. 국가 디폴트. 그죠? 디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라토리움, 디폴트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그죠? 모럴 해저드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감시가 가능합니다. 왜? 은행 같은 경우 보세요.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야 돈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안정적인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이런 거는 전문가가 장부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고, 검증이 되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또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 해이, 뭐를 해주든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고객들로부터 이제 유치를 했다, 그죠? 일단 유치한 돈은 내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돈 빌려오는 데만 신경 쓴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미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를 해줬다, 도덕적으로 해줬다 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관리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누가 원래 해야 됩니까? 투자자가 해야 되는데, 투자자 대신에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진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대칭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같은 것을 대칭이라는데, 비대칭이다. 회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자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영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B라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속이거나 또는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중간에 있어서 전문가가 이렇게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것이 되어진다. 자, 여기 정보의 비대칭 말이 나오네요. 경제 주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를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이야기한다. 도덕적 해이, 정보를 가진 측이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다시 복수하면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예금자가 이렇게 했는 것을, 원래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은행에서 대신 해준다. 만약 은행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은행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지급 결제 기능이 있다. 그죠? 자, 지급 결제 기능은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능이 되어진다. 자, 수표를 발행해주고요. 어음도 발행해주고요.
신용카드도 발행해주고요. 계좌도 이체해주고요. 전자화폐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고요. 이와 같은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을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죠. 그죠? 은행에서 여러분들 뭐 특별한 은행의 뭐 카드도 여러분들 사용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표도 활용할 것이고요. 특정한 은행을 매개로 해서 계좌를 이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기능이 되어진다. 자, 기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만기와 금액을 변환해서, 그죠? 단기를 갖다가 계속 연결해서 장기로 빌려주고 소액을 거액으로 빌려주는 만기와 금액의 변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위험 분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관리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지급 결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유래는 11세기 이탈리아 상인이 유럽 무역을 장악했을 때, 이때 교역상을 위해 작은 탁자에서 대출 환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탁자, 요거 거래가 이루어진 탁자가 방카인데, 이 방카에서 유래되어져서 은행이란 말이 생겼다. 뱅크라는 은행이 생겼다라는 유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14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부를 축적한 유대인, 이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고리 대금을 할 때 길가 벤치에서 업무를 주로 했다 해서 이 벤치에서 또 뱅크가 유래되어졌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금융기관의 뜻과 또 금융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